바이킹 시대는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까지의 기간으로 해양의 대담성, 탐험, 그리고 독특한 전통이 결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전사들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이미지 너머로 바이킹은 그들의 습격을 넘어서는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의식, 사회적 관습, 그리고 생활 방식은 역경과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번성한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의식적인 문신, 바이킹의 영원한 흔적. 문신을 한 바이킹의 이미지는 그들의 신념, 성취,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표현한 상징입니다. 유기물의 분해로 인해 바이킹 문신에 대한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아랍 여행가 아흐마드 이븐 파들란의 기록과 같은 역사적 기록들은 이 관습에 대한 흥미로운 창을 제공합니다. 10세기 동안 볼가 강을 따라 여행하던 이븐 파들란은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집단인 루스 사람들이 손가락에서 목까지 나무, 뱀, 복잡한 패턴을 형상화한 문신을 새겼다고 묘사했습니다. 바이킹 시대에서 문신은 신체적인 고통과 인내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식적 표시였습니다. 문신을 새기기 위한 도구는 뼈바늘, 가시 또는 날카로운 금속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잉크는 그을음, 제식물 염료, 미네랄 가루 등 자연 자원에서 얻어졌습니다. 이 잉크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영구적인 자국을 남겼고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개인의 삶, 신앙, 가계를 기록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바이킹 문신의 디자인은 미학을 넘어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르드 신화에서 중요한 상징인 나무를 나타냈으며 이는 9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수 이그드라시를 암시했습니다. 뱀은 종종 세계의 뱀 요르문간드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힘, 위험 또는 생사윤회를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패턴은 바이킹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로 노르드인들이 자신들의 환경에서 보았던 조화와 질서를 반영했으며 피부에 새겨진 룬 문자와 마법적 기호는 신의 보호, 전투에서의 힘 혹은 여행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에게 문신은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복과 성취를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시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발할라나 사후 세계에서의 자리를 보장하는 영구적인 부적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바이킹 문화에서 문신은 주로 문헌 자료와 문화적 재구성으로 지원되지만 그 유산은 현대의 관습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븐 파들란의 기록과 바이킹 미술, 석조 조각, 직물에 나타난 표현들은 피부에 상징을 새기는 전통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바이킹들이 정의한 신화와 신념과의 실질적인 연결고리였음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바이킹의 아이코노그래피에서 영감을 받은 문신은 강함, 영성, 자연과의 연결이라는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신을 새기는 과정의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렸을지라도 피부에 자국을 남기는 행위의 개념은 현대 세대와 바이킹의 영적 유산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중요한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인육 섭취, 바이킹 전통의 어두운 면. 인육 섭취는 가장 충격적인 관습 중 하나로 고대 문화와 종종 연관되어 왔으며 바이킹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킹 사회에서 인육 섭취는 널리 퍼진 관습은 아니었으며 주로 전쟁이나 그들의 힘, 명예, 생존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의식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고립된 현상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이 인육 섭취를 했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끊임없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증거는 제한적이고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들은 바이킹 문화의 이 어두운 측면을 불안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가들은 신화, 역사, 전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야기들로 바이킹들 사이에서 인육 섭취 관습에 대한 가장 초기의 언급을 제공합니다. 이 기록들에서 인육 섭취는 절망적인 행동이나 무의미한 폭력으로 보지 않고 의미가 담긴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투에서 용감함으로 유명한 바이킹 전사들은 때때로 전사들의 육체를 먹으며 그들의 힘과 능력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적의 육체를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힘과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는 바이킹들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힘, 용기, 승리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에서 중심적인 요소였던 전사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이킹들은 적을 위협하기 위한 극단적인 관습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전사들의 유해를 먹는 것이 상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적에게 공포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인육 섭취 행위는 전투에서 적이 패배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들의 인간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권력과 지배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이킹들 사이에서 의식적인 인육 섭취의 존재를 암시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드물지만 흥미롭습니다. 특히 영국 제도에서 발견된 여러 바이킹 묘지에서는 피부 벗기기 관습과 일치하는 절단 자국이 있는 인간 유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국은 고기를 추출하기 위해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과 일치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바이킹들이 죽은 자나 심지어 적의 시체를 먹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러한 발견의 해석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는 뼈에서 관찰된 자국이 전사들을 무기와 의복에서 분리하기 위해 행해진 의식적인 해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육 섭취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의식들이 인간 소비와는 무관하였으며 죽은 자를 존경하거나 마지막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육 섭취는 바이킹 신화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연구는 바이킹들이 절망적인 상황, 예를 들어 긴 포위나 여행 중에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이 관습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극한 상황에서 인육 섭취는 기근에 대한 절망적인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킹들이 새로운 땅에 도달하거나 북쪽을 여행할 때의 사가는 그들이 직면한 혹독한 조건들을 과장하여 위기의 순간에 생존을 위한 어떤 방법이든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킹 베르세르크, 신과 인간을 거스른 분노의 의식. 바이킹 문화에서 가장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는 전통 중 하나는 바로 베르세르크 전사의 존재입니다. 전투에서 맹렬함의 정점으로 여겨졌던 이 전사들은 그들의 존재를 정의하는 의식과 행동 때문에 적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명성의 중심에는 베르세르크 강이라는 평범한 남자를 거의 초자연적인 전투 기계로 변화시키는 의식 상태가 있었습니다. 베르세르크 강은 단순한 분노의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이킹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의식적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전투 전에 베르세르크들은 원시적인 힘과의 연결을 해방시키기 위해 고안된 의식에 참여했으며 종종 곰과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의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의식은 리드미컬한 구호, 광란의 춤, 그리고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연 물질의 섭취를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사가들에 따르면 전사들은 전쟁과 지혜의 신 오딘을 불러 그의 축복을 받으며 그를 통해 파괴의 신적 도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베르세르크강 의식의 특징적인 점은 전사들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랜스 상태 동안 베르세르크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동물들을 모방했습니다. 곰처럼 포효하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마치 먹잇감처럼 방패를 물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물들의 힘과 맹렬함을 채널링하여 모든 이성적 사고와 두려움을 버리고 순수한 본능과 공격성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추측의 대상입니다. 한 이론은 그들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아마니타 무스카리아 독버섯과 같은 버섯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버섯은 비전, 행복감, 그리고 일시적인 신체적 힘의 증가를 포함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짐스니드나 자작나무 추출물과 같은 약초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모두 북유럽 전통 식물학에서 알려진 물질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출처에서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영향은 전투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베르세르크들의 광기는 너무 강렬해서 전투 후에도 종종 제어할 수 없었고 동맹과 적을 구별하지 않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두려움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으며 바이킹 지도자들은 이들을 양날의 검처럼 사용하여 가장 중요한 순간에 풀어놓으면서 평화로운 시기에는 제어하려 했습니다. 기독교가 스칸디나비아에 도입되면서 베르세르크강 의식은 이단적이고 위험한 관습으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은 이러한 전통들이 잔인하고 고대 신들과의 연결이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절하려 했습니다. 이 변화는 베르세르크들이 바이킹 사회에서 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고 결국 사라지게 된 시점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전통의 흔적은 북유럽 민족들의 집단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가와 노래 이야기 속에서 베르세르크들은 그 시대의 가장 두려운 전사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의식적인 변형은 어둡고 신비롭지만 바이킹들이 어떻게 신성과 동물적인 힘을 모두 받아들여 도전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맞섰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 희생, 바이킹 신들에게 바친 피. 인간 희생은 바이킹 종교 세계관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전투에서의 뛰어난 능력과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연결로 알려진 바이킹들은 피가 신들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블로트라는 희생의식은 북유럽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의식으로 신들을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호의를 얻고 공동체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동물, 음식, 귀중한 물건들을 바치는 의식은 일반적이었지만 인간 희생은 드물게 일어났고 특별한 중요성이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해졌습니다. 블로트는 바이킹 신앙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희생의식은 연중 내내 수행되었으며 인간과 신들 간의 연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블로트에서는 바이킹들이 가진 최고의 것들, 즉 가축, 음식 또는 심지어 유물들을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신들의 자비를 끌어내고 풍성한 수확, 전투에서의 승리,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희생이 요구되어 신적인 힘을 달래기 위해 인간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더 강력한 희생을 요구할 때 바이킹들은 우리가 오늘날 인간 희생이라고 부르는 의식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노르웨이 신화에서 주요 신들인 오딘, 토르, 프레이아에게 바쳐졌으며 이들은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이킹의 인간 희생에 대한 가장 상세한 출처 중 하나는 11세기 독일의 연대기 작가 아담 오브 브레멘의 기록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함마부르크 교회의 연대기, 게스타 함마부르겐시스 에클레시아의 폰티피쿰에서 스웨덴 업살라 사원의 종교의식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아담은 매 9년마다 신들을 기리기 위한 대규모 축제가 열렸고 이 축제에서 각 종족을 대표하는 9명의 남자 인간을 포함한 희생자가 바쳐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업살라의 신성한 숲에서 이루어졌으며 희생자들의 시체는 나무에 걸려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신들에게 바쳐졌습니다. 이 맥락에서 인간 희생은 단순한 종교적 헌신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의 세력, 전쟁 또는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아담 오브 브레멘은 이 사건들을 경외와 공포의 톤으로 묘사하며 바이킹 문화에서 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인간 희생은 신들이 인간 세계에서의 호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바이킹들은 피를 단순한 생리적 액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는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신앙 체계에서 인간의 생명, 동물, 그리고 다른 소중한 물건들의 희생은 신들에게 에너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주적 균형을 유지한다고 믿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바이킹들은 자신들의 일부를 신들에게 바쳐 인간 세계에서의 생명이 계속되도록 하였고 신적 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식에서 드러났습니다. 희생자들은 종종 그들의 명예나 지위로 인해 선택되었으며 신들과 인간 사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의식적인 죽음을 통해 그들의 목표는 신의 뜻을 달래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신들의 힘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신적 보호는 피와 헌신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비록 바이킹의 인간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몇몇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 의식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일부 무덤에서 칼에 의한 상처나 목을 자른 흔적이 있는 인간 유골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 시체는 단순히 시체로 취급된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바쳐지기 위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희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골들은 항상 인간 희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바이킹 삶에서 종교적 의식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합니다. 기독교가 스칸디나비아에 전파되면서 인간 희생의 관습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신앙은 이교적 의식들을 강하게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사원들과 전통적인 종교 의식들이 해체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바이킹 땅에 뿌리를 내리며 영적 신앙뿐만 아니라 신들을 기리기 위한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의 인간 희생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에서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바이킹들이 신과의 깊은 연결 그리고 삶과 죽음의 순환적 본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기독교의 도입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사가와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예 화장, 바이킹 시대의 가장 어두운 장례의식. 바이킹 시대의 엄격한 사회 계층에서 노예 스랄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일상적인 노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일부 스랄은 주인을 저승으로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장례의식의 일부로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에 대한 가장 악명 높은 기록 중 하나는 10세기 아랍 여행자 아흐마드 이븐 파들란의 기록입니다. 그는 볼가강 지역에서 바이킹 장례를 목격하고 고대 바이킹 장례 의식에 관한 가장 상세한 기록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불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성 노예의 화장이 죽은 바이킹 추장의 의식적 숭배의 일부로 행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븐 파들란에 따르면 바이킹 추장이 죽으면 그의 시체는 장례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되었으며 이 의식은 매우 성대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체는 배에 실려 무기, 보석, 동물 및 바이킹들이 사후 세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 의식은 고인을 저승으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 희생이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고인과 함께 여행을 떠날 노예가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의식은 노예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븐 파들란에 따르면 노예는 자신의 운명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사회적 위치와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수용이 진정한 것이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노예는 강한 술에 취하게 되어 이후 진행될 끔찍한 의식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븐 파들란의 가장 충격적인 묘사에서 노예는 고인의 남자들이 그녀를 의식의 일환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행위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고인의 사후 동행자로서 노예를 신성화하는 의식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의식의 절정은 노예의 희생이었습니다. 고인의 가까운 친척 여성 한 명이 노예를 목 졸라 죽인 뒤 칼로 찔러 죽인 후 그녀의 시체는 고인의 시체와 함께 장례의 화롯불에 올려졌습니다. 희생이 끝난 후 고인과 노예의 유해가 실린 배는 불에 타면서 그들의 죄를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이킹 장례에서의 인간 희생은 신들과의 거래에서 피와 생명이 중요한 가치였음을 반영합니다. 바이킹들에게 있어 노예의 죽음은 고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발할라로 가거나 다른 영적 장소로 가는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종이 되어 죽음 이후에도 사회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사후 세계를 맞이하기 위한 동반자의 필요성에 대한 바이킹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노예는 단순한 희생물이 아니었으며 고인이 사후 세계로 떠나는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영적 세계에서 고인을 돕고 동행하는 존재였습니다. 피해 독수리, 바이킹 시대의 가장 두려운 처형, 바이킹 문화의 가장 논란이 되고 섬뜩한 전통 중 하나인 피해 독수리는 의식적인 잔인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처형 방식은 극도의 폭력과 바이킹 세계관에 깊이 뿌리박힌 상징을 결합한 것으로 가장 미워하는 적에게 가해졌습니다. 그 존재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유럽의 사가들에서는 이 의식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 바이킹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가들에 따르면 피해 독수리 의식은 희생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형자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희생자의 등에 상처를 내어 갈비뼈를 드러내고 이 갈비뼈를 하나씩 척추에서 떼어내었습니다. 절차의 끝에 가까워지면 희생자의 폐를 꺼내어 양쪽으로 펼쳐 피 묻은 날개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행위는 사가들에 따르면 희생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고통을 연장하여 희생자와 목격자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 독수리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와 권력의 선언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종종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적이었으며 그들의 패배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배신이나 적대적인 행동을 한 자들에겐 치명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피해 독수리는 여러 북유럽의 사가에서 등장하는데 그중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의 사가와 오르크네인가 사가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는 라그나르 로드브로크의 아들 이바르 볼레스가 이 방법을 사용해 아버지의 복수를 합니다. 사기에 따르면 이바르는 아버지를 뱀의 구덩이에 던져 넣은 엘라 왕을 피해 독수리로 처형하며 이는 단순히 라그나르의 기억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그나르의 전설적인 아들들의 우월함을 재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피해 독수리는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바이킹들의 영적 및 문화적 믿음에 깊게 뿌리내린 의식이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새, 특히 까마귀와 독수리는 오딘과 연결되며 그는 전쟁, 지혜, 죽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사후 세계에서 온 메신저로 여겨졌으며 전장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고 살았습니다. 바이킹들은 피해 독수리 의식을 통해 단지 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딘의 힘을 호출하고 그의 생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징하는 장관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 의식은 또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가해자의 명성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힘, 명예, 복수는 바이킹 사회에서 핵심 가치였으며 피해 독수리는 영적 행위이자 정치적, 사회적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피해 독수리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가들의 묘사된 내용이 문학적 과장이며 바이킹 영웅과 악당들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가들에서 언급된 피해 독수리가 상징적 해석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의식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고고학적 기록이 부족한 이유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다뤄진 유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피해 독수리가 여러 사계에서 다른 맥락으로 언급된 점은 이 처형이 적어도 알려진 전통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비록 널리 퍼진 관행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피해 독수리는 바이킹 전통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무서운 측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적 실체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문화적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은 바이킹 폭력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며 잔인함과 깊은 종교적, 사회적 상징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 끔찍함을 넘어 이 의식은 바이킹들이 죽음, 복수, 그리고 신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피해 독수리는 단순히 고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모두 숭배한 문화의 반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단지 육체적 존재의 끝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유아 사망률과 가혹한 양육, 바이킹 시대에서 생존의 대가. 바이킹 시대의 어린 시절은 도전으로 가득한 시기였으며 유아 사망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고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 방식이 특징이었습니다. 질병, 영양 부족, 그리고 엄격한 사회적 기대들이 결합되어 바이킹 아이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력이 필수적인 세계에서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이킹 사회의 유아 사망률은 매우 높았으며 추정에 따르면 어린이의 30%가 5살을 채우기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전염병, 영양 부족, 그리고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은 주로 약초 치료와 영적 실천을 바탕으로 했으며 전염병이나 출산 중 합병증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고학 기록에 따르면 신생아와 어린이들은 종종 빈혈 및 다른 영양 결핍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긴 겨울 동안 제한적인 식단과 위생이 미비한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장질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이킹 사회에서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이들의 양육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은 장기간 보호와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요구에 대비하는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들은 용기, 규율, 충성심과 같은 가치를 엄격한 방법으로 심어주었고 오늘날에는 가혹하거나 심지어 잔인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전투 기술과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칼, 도끼, 활과 같은 무기를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집을 방어하고 일찍부터 전투나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전사로서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사 관리, 농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의학을 배우며 바이킹 생활의 가혹함을 견디는 데 필요한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바이킹 양육에서 가장 충격적인 관행 중 하나는 원하지 않는 신생아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행은 바이킹에게만 특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기가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단순히 가족이 또 다른 구성원을 부양할 수 없을 때 부모는 아기를 외부에 버릴 수 있었고 아기는 날씨나 야생 동물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공동체의 강인함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 선택의 필수적인 형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초기 생애를 넘기고 신체적으로 강한 아이들은 귀중하게 여겨졌고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출생의식이 나우사 바트니 또는 물뿌리기 의식은 그들이 사회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이 의식은 그들이 부족에 환영받은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들의 생존과 양육을 헌신적으로 다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바이킹의 전통은 종종 그들의 용기와 항해 기술로 미화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훨씬 더 어두운 측면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의식들은 생존과 명예가 극단적인 관행과 얽혀있는 복잡한 사회를 반영하며 오늘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 희생은 블로트와 같은 종교의식이나 전쟁 상황에서 나타나며 바이킹과 그들의 영적 신념 사이의 깊은 연결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잔인함은 개인의 생명보다 강인함과 충성을 중시했던 문화를 부각시키며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복지보다 우선시되는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 덜 알려지고 더 불안한 바이킹 전통들은 이 문명이 이룩한 업적들로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결속과 생존을 보장했던 어두운 측면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바이킹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모든 문화는 그만큼 흥미롭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 그늘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